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멀리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드넓은 허허벌판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미국 곳곳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산지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부터 거대한 협곡인 그랜드 캐니언, 또 애리조나의 베린저 운석공 등은 너무나 유명하여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자연 경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레드노트 미국 시리즈에서는 평소에 마주할 기회가 잘 없었던 자연의 이야기를 따라가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4시경에 LA 공항에 도착하여 곧 이어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두 도시의 기온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라스베이거스는 LA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두 도시의 기온은 크게 달랐습니다. LA의 오후 6시경의 기온은 27도 정도였으나 오후 8시경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뒤 확인한 기온은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나 큰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온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다입니다. 물은 땅보다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특정한 양의 어떤 물질을 특정한 온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말해서 얼마나 쉽게 온도가 변하는지에 대한 물리량입니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고, 결론적으로 바다는 땅보다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물이 근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영향으로 물에서 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LA는 바다에 인접한 도시이지만 라스베이거스는 바다와 약 400km 떨어져 있기에 LA와 같은 해안 도시는 육지에서 나오는 열을 바다가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기온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내륙 도시는 낮 동안 기온이 꾸준히 올라 지역에 따라 40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여름 낮 최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남쪽인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북쪽인 대구가 더 높은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산은 더욱 남쪽이지만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더딘 반면, 대구의 경우에는 내륙이기에 낮 기온이 높게 치솟는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서부의 광활한 모하비 사막지대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기후 또한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보입니다. 사막 기후란 최한월, 즉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이고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곳을 의미합니다. 사막 기후에 위치한 대도시로는 라스베이거스 외에도 이집트의 카이로나 카타르의 도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막 기후에 세워진 도시답게 앞서 언급했듯이 저녁 8시가 지난 시간임에도 라스베이거스의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땅의 비열이 바다보다 작기 때문에 밤에는 LA 등 해안 도시보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지만 낮 동안 40도 안팎까지 엄청나게 달궈진 탓에 새벽 내내 열심히 식어도 25도 아래로 좀처럼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저녁에도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 멀리 뇌우가 보입니다.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다가 결국 비를 마주치고 맙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슈퍼셀이 등장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 한복판에 대체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뇌우가 형성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거대한 상승기류의 답이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이나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과는 달리 소나기는 가열된 지면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지표면 근처의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상층으로 도달하며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고 거대한 구름이 형성되어 발생합니다. 여름철 강한 일사로 인하여 육지는 불균일하게 가열됩니다. 이때 그때그때마다 조금 더 가열된 곳이 상승기류의 주류가 되고, 이 상승기류를 통하여 주변에 뜨거운 공기들이 모여들어 상승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하강하기에 어느 시점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됩니다. 이 고도를 상승응결 고도라고 하며, 이 상승응결 고도부터 정란운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대륙권 계면까지 성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정란운을 열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열뇌 정란운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란운이 슈퍼셀까지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연 대류의 규모로 지표 가열과 그에 따른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야 정란운이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육지가 넓을수록 가열되는 공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상승도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기에 정란운의 성장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토가 협소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란운보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매우 넓은 육지가 펼쳐진 곳에서 발생하는 정란운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정란우는 대개 우리나라의 시 한두 개 정도의 크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정란우는 우리나라 도 몇 개 정도 크기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성장하려면 다른 요인들도 필요하지만 육지의 크기가 작으면 아예 발생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슈퍼셀이 성장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상층의 찬 공기입니다. 하층에서는 강한 열적 상승이 유발될 때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면 이는 그대로 광범위한 상하층 불안정을 야기하며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킬로미터 크기의 슈퍼셀을 만들어냅니다. 슈퍼셀은 그 하나로 폭풍과 같은 날씨와 피해를 동반하며 천둥번개, 우박, 돌풍, 토네이도 등 온갖 궂은 날씨를 모두 이끌고 다닙니다. 7월 28일 밤 라스베이거스에 접근한 슈퍼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도시 전체에 돌발홍수 메시지가 날아들었고 결국 건물 안에서 비가 퍼붓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받은 긴급 메시지와 그 당시 한국에까지 뜬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막강한 기상현상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천으로 존재하던 하천이 완전히 만수를 이루어 호수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도로가 침수되어 차들이 간신히 지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슈퍼셀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점차 그쳤지만 연이어 치는 번개는 그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심지는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15번 고속도로와 사막의 여러 작은 마을들은 이때의 돌발홍수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본 것을 비록 사진으로 다 담을 수는 없었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번 고속도로를 타고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허벌판에 내리쬐는 햇볕은 지상의 대기에 열적 불안정을 유발하고 영상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곳곳에 대류온을 형성하여 소나기를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 소나기가 내리게 되며 슈퍼셀처럼 거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1번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후버댐에 도착합니다. 후버댐,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31년부터 1936년에 걸쳐 지어진 이 후버댐은 당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국가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댐 건설과 함께 미드호가 생겼으며 이를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3개 주에 걸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버댐이 기후변화와 무척 관련이 깊고 또 기후변화 자체에 매우 민감한 시설이란 점을 알고 계신가요? 웨더노트 미국 시리즈 2편에서는 후버댐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만들어진 댐과 기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 지난 미국 시리즈 1편에서 우리는 슈퍼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서부의 드넓은 모하비 사막의 한복판에 내리는 소나기와 그 소나기를 일으키는 정란운이 극도로 발달한 슈퍼셀이 라스베이거스를 강타하는 장면은 자연의 경이로운 면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한복판에 위치한 후버댐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1번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이 후버댐은 1931에서 36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건설했으며 그 크기는 높이 221m, 길이 441m로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의 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 그리고 식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며 말 그대로 미국 남서부의 밥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댐이 최근 들어 수량이 점점 줄더니 급기야 미국 서부에 1200년 만에 가뭄이 닥친 2022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수위가 하강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웨더노트 미국 시리즈 2번째 편에서는 후버댐의 내부 모습과 기후변화가 후버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수는 후버댐의 완공과 함께 생긴 인공호수인 미드호입니다. 길이 180km에 최고 깊이 162m에 달하는 이 호수는 미국 남서부 일대의 명실상부한 주요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둘러본 네바다주의 최대 도시이자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또한 이 후버댐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도시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버댐을 뒤로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미드호 주변의 절벽에 하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는 물속의 미네랄이 침착된 뒤 햇빛에 노출되어 하얗게 변색된 것으로 저 부분을 베스터브링, 욕조링이라고 부릅니다. 즉, 욕조링이 보이는 부분만큼의 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 서부를 강타한 대가뭄의 영향으로 상당량의 물이 사라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후버댐에 방문하면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여 내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후버댐의 지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후버댐의 수위 급감 현상이 어찌해서 생겼는지 그 이유를 가이드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버댐은 겨울 동안 로키 산맥에 쌓인 눈이 봄과 여름에 녹으면서 흘러드는 물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철 눈이 내리는 양이 줄어들면서 저수위가 빈번해졌고, 특히 2020에서 22년에 걸쳐 길게 이어지고 있는 라니냐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역대 최저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니냐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하강하는 시기로 엘니뇨의 반대 현상입니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평균적으로 약 4년의 주기로 반복하는데 그 강도와 지속 시기는 매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번 라니냐는 상당히 길게 지속하고 있기에 3년에 걸쳐 여러 지역의 평균 값에서 다소 떨어진 날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뜨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후버댐과 미드호로 돌아와서 결국 점차 평균 기온이 오르며 적설량이 안 그래도 줄어가고 있던 로키 산맥에 이번 라니냐가 결정타를 날린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드호의 수위가 하강함에 따라 호수 아래 잠겨있던 옛 마을이 드러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라니냐가 종료되고 점차 기온과 강수량을 회복한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 다시 예전의 호수 수위와 발전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번 가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연구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댐에서의 수력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의 대부분의 발전은 어떤 힘으로 터빈을 돌려 이루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지열 발전소는 열로 물을 끓여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풍력 발전소는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며, 수력 발전소와 조력 발전소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립니다. 그중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는 둥근 구조 하나하나가 모두 터빈이며, 낙하하는 물의 힘이 이러한 거대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터빈의 내부 구조와 동일한 크기의 모형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작업은 이 터빈 내부의 자석이 터빈 외벽의 코일 주변을 맴돌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 전류란 무엇일까요? 자기장이 변하는 공간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더욱 쉽게 말하면 코일 안쪽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코일 주변을 자석이 돌 수 있도록 하기만 한다면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발전은 특정한 힘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댐과 같은 수력발전소에서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돌아가는 터빈은 코일 주변으로 자석을 돌리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후버댐은 총 2080MW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후버댐은 수력발전소와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남서부의 생활과 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나 중요한 댐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점차 저수율과 발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주변 지역의 밥줄 역할을 하던 호수가 말라가는 현상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사이에 있는 아랄해가 있는데, 이는 소련 시절 목화 사업을 위하여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에 댐을 설치하면서 아랄해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 수립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자체는 원래 지구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현재 전례가 없는 기후변화 속도는 인류 활동이 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과학계에서 99%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볼 때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의 지구는 어떠한 환경이었을지, 또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변화해 왔을지 궁금합니다. 이를 유물과 화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웨더노트 미국 시리즈 3편에서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난 지구의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 이곳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말 그대로 자연의 역사에 대한 박물관으로 천문학, 생물학, 기후학, 지리학, 그리고 인류학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양의 전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꼬박 머무르며 관람하기도 합니다.
웨더노트 미국 시리즈 3편에서 우리는 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으며 또 가장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생물학일 것입니다. 생물학은 아주 크게 고생물학과 현대생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영상은 모두 현대생물학의 모형 또는 박제입니다. 계통 분류학에서는 전체 생물을 6계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식물, 원생동물, 유색조식물, 균류, 세균으로 계통 분류학은 현재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의 발전은 물리학, 화학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현대의 생물 분류와 의학의 발전은 모두 진화생물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진화생물학이 처음 등장했던 19세기에는 생명체의 겉모습으로 분류하는 등 매우 조잡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세기가 되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명확한 발견과 그에 따른 물리학, 화학의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1932년 닐스 보어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는 양자역학의 이론을 생물학에 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1938년 워렌 위버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분자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점차 진화생물학이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53년 4월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 대한 이론을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생물체들을 겉모습이 아닌 유전물질을 이루고 있는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진화생물학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의학과 약학의 눈부신 발전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RNA, 아미노산 등이 줄을 이어 발견되면서 인류의 생물에 대한 이해도는 현격하게 깊어졌고 또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한 생물학은 각각의 종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답을 내주었으며, 자연사 박물관은 이렇게 분류된 생물종들을 각각의 환경에 맞게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밀림과 초원의 환경, 생물들에 대한 전시는 매우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장은 바로 고생물학관의 상어와 공룡이었습니다. 상어는 현대의 상어들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진화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많은 수의 화석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공룡 전시관은 역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며 전시품들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은 약 2억 5천만 년 전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나 약 6,600만 년 전까지 육상을 지배했던 파충류와 조류입니다. 이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생태계를 지배했던 동물군이며 그 종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의 화석이 모두 공룡의 화석들이며 대부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의 크기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후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과 급격히 줄어든 동물 개체 수로 인하여 토양의 양분이 되는 질소 고정량은 줄어들었기에 강한 햇볕으로 인하여 식물들의 키는 커졌으나 그 영양소는 부족하여 잎사귀가 나무 꼭대기 부근에만 달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키가 큰 공룡들이 생존에 유리하였고, 키가 큰 공룡들은 덩치 또한 클 수밖에 없었기에 대부분의 공룡들은 크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상을 2억 년 가까이 지배하던 공룡들은 6,600만 년 전 어느 사건으로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들이 멸종해버리는데, 이 사건이 바로 소행성 충돌로 벌어진 KPG 대멸종입니다. KPG 대멸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가설은 지난 세기 수없이 쏟아져 나왔으나 가장 유력한 가설은 소행성 충돌이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거대 소행성이 충돌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많은 가설 중 하나로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1980년대 멕시코의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지질 탐사 도중 유카탄 반도에서 어떤 거대한 원형의 지형을 발견하였고, 1990년대 앨런 R. 힐드브랜드가 이 지형의 샘플을 조사하여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 자국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2020년 30여 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카탄 반도에 6,600만 년 전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충돌하여 KPG 대멸종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몇천 년 전 그린란드에 떨어진 대형 운석입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운석들을 볼 수 있는데, KPG 대멸종을 일으킨 운석은 이 중에서도 크기가 극단적으로 큰 수억 년에 한 번 빈도로 떨어지는 크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어째서 공룡이 멸종해버렸을지 궁금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먼지가 대기 중에 떠올랐고, 지각에 가한 충격으로 일대의 단층과 화산이 일제히 활동을 개시하면서 지진과 분화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먼지는 태양빛을 가리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줄였고, 때문에 식물의 성장이 억제되어 생태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육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이 기후변화는 소행성의 충돌 이후 수천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룡과 같은 거대 육상동물을 지구상에서 제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멸종과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KPG 대멸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에서는 전체 생물종의 80%가 멸종한 모든 멸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페른기 대멸종을 포함하여 4차례의 대멸종이 더 있었으며 모두 각기 다른 기작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시리즈 2편에서 살펴보았던 후버댐의 수위 급감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사실이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6번째 대멸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 등 기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이처럼 기후와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구의 과거 기후와 현대의 기후, 그리고 대륙 분포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아예 지층을 통째로 옮겨놓은 전시품도 있는 등 볼거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탄생 이후로부터 현대까지 지구 기후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 지구의 역사 시리즈에서 심도 있게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문명과 문화, 광물 등에 관한 전시관도 있는 등 뉴욕 자연사 박물관은 말 그대로 지구 지식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은 우리가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중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과학이 추구하는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 3편에 걸친 웨더노트 미국 시리즈가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계속 이어질 과학사 시리즈와 내년부터 시작할 우주 및 지구의 역사 시리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